모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참사는 폭우가 내리기 전에도 내린 이후에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공직자 34명을 포함한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한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7년째 이어갔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초치했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70주년인 어젯밤 전승절 열병식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형 무인기가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명박 정부 출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언론계 출신으로 청와대 경험도 풍부해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설명이지만 민주당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폭력이라며 용산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입찰에 개입한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네, 북한이 어제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형 무인기까지 동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은 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어제 저녁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평양에서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석단에서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는데요. 김 위원장의 양옆에는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 리홍중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냈고 러시아는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다만 통신은 강순남 국방상이 연설했다고 전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선 북한의 신형 무인기도 공개됐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가 광장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인기는 김 위원장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그제 함께 찾은 무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어 그 성능 등이 주목됐습니다. 또 탱크 장갑 사단, 기계화 보병 사단, 비행 종대, 포병 종대 등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과 18형이 열병식 대열의 마지막을 태웠습니다. 열병식은 저녁 8시부터 식전 행사와 함께 2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은 오늘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열병식 장면을 녹화 중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헤드라인 전해드리면서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한 게 17년이라고 전해드렸는데 19년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한 건 19년째가 맞습니다.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인 고 최임락 일병의 봉환 때 고인에 대한 예우를 표한 공군 조종사의 기내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유튜브에 그제 한국으로 봉환된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육성 기내 방송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호위 임무를 맡은 공군 김태용 소령은 고 최일병을 비롯한 7명의 후국 영웅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수송기가 고 최일병 고향인 울산 상공에 진입하자 고향 울산은 73년간 많이 변했지만 고국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엔 변함이 없었다며 필승 구호와 함께 격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최임락 일병님을 포함한 7분의 호국 영웅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지키고자 하셨던 숭고한 가치, 이제는 저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고향 울산은 73년 동안 많이 변했지만 고국으로 모시고자 하는 저희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필승! 저희 항공기는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 닿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본이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20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방위 백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한일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거의 20년 가까이 반복되는 주장인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일본은 방위 백서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언급했는데요.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면서 19년째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위대의 작전 활동을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교류를 언급한 장에서는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한국 해군 훈련을 지적했는데요. 올해 백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일본 축계기를 겨냥한 한국 구축함의 사격 레이더 조사, 한일 지소미아 해지 통보까지 묶어서 한국군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올해 백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영유권 문제는 어떤 경우도 양보할 수 없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일본 총괄 공사를 조치해 일본 방위 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네, 이런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요. 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한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기술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관련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지난해 백서에서는 초계기 갈등, 독도 인근 해역의 한국군 훈련, 지소미아 종료 등을 놓고 한미일 연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이 같은 내용 대신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었습니다. 특히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한 부분도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의 큰 흐름 속에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 갈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활동을 늘려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히 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정미사일 발사 거점 타격 능력, 통합사령부 창설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미디어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지명에 대해 온전한 국민의 방송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해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폭거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설계자였던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건 방송 장악 시즌2를 부활시키겠다는 불통선언이고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폭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를 낙찰받은 KH그룹과 공모 혐의가 밝혀질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최 전 지사 언제쯤 검찰에 출석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최 전 지사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매각할 당시 KH그룹의 특혜류전 혐의를 받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난을 겪던 강원도는 지난 2020년 10월 알펜시아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4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이후 재작년 6월 5차 입찰에서 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에 7,115억 원에 매각됐는데요. 당시 최종 입찰에 참여한 두 곳이 모두 KH그룹 산하로 밝혀지면서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 전 지사는 KH강원개발 낙찰이 확정되기도 전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을 만나 인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KH 측에 친전을 보내서 4차 입찰 당시 최저 입찰 금액을 사전에 알려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당시 도정의 총괄자로서 KH그룹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최 전 지사는 검찰은 담합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강원도는 매각을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채가 쌓여있던 알펜시아를 팔기 위해 KH그룹에도 120개 기업을 만났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전 지사에게 강원도 재정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119로 인근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고자는 제방이 허물어지면 오송 일대에 물난리가 날 것 같다고 우려했지만 소방은 예방 차원으로 출동할 인력이 없다며 구청에 문의해보라고만 답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흥선 기자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진 지난 15일. 참사 발생 하루 전날 오후 5시 21분 충북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신고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재해 예방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상황실 직원은 어떤 내용이냐고 답합니다. 그러자 신고자는 미호천에 기존 둑을 허물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또 임시로 쌓아둔 흙이 강물이 불어서 무너질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인근 교통이 마비되고 오송 일대가 물난리가 날 것 같다고 경고합니다. 상황실 직원은 위험해 보인다면서도 전국적으로 우기가 심한 데다 출동 인력이 없어 예방 차원으로는 갈 수 없다고 답합니다. 신고자가 관련 기관 협조 요청도 할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직접 구청에 전화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신고자는 그냥 물 들어오면 맞겠다는 자조적인 대답을 하며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참사 하루 전날 사고 위험을 알리는 구체적인 신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부터 사흘에 걸쳐 충북소방본부와 충북경찰청을 비롯한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참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가 교권 회복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잠시 뒤 전체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서희초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한다며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교권과 학생 인권 조례는 별개의 문제로 조례 개정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인에게 교도소에 다녀오느라 당분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등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조선도 계획 범행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에 넘겨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범 33살 조선.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계획 범행이었는지 묻는 말에 예라고 짧게 답하면서 호송차에 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림역 앞 골목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쓸 흉기를 마트에서 훔치고 신림동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선을 조사한 경찰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며칠 전 조선에게 누군가를 좀 때려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한 1, 2년 살고 올 것 같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지인의 진술을 확보했고 조선이 지난달 이번 범행과 수법과 준비 과정 등이 비슷한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범행 직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선은 오랫동안 자신보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고 살인 욕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설명하면서는 자신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마약을 복용했다거나 할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범행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신빙성을 둘러싸곤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계획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꼼꼼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 지역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다음 주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려했던 6호 태풍은 5호 태풍에 이어서 중국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폭염경보 지역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일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5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열대야는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습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다며 산간, 계곡, 야영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태풍 영향권은 피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 괌 서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은 약한 태풍의 위력으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중반에는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중국 상하이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이후 다음 주 후반 기압계 상황이 무척 유동적이라며 당분간 발표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생화학 무기 개발 등을 위해서 조선인을 비롯한 각국 전쟁포로의 신체를 실험에 동원하면서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남긴 일본 관동군 731 부대. 최근 이 부대 이름이 국내 한 지역 축제에서 등장해 여론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민간단체가 주최한 공포를 주제로 한 축제에서 731 부대를 소재로 산책 코스를 꾸며 참가자들에게 공포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소개란을 보면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축제 내용이 공개된 이후 주최 측을 상대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최 측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731 부대가 웃고 즐길 만큼의 가벼운 과거였느냐는 글부터 이름도 없이 잔혹한 실험 도구를 쓰인 조상님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지적도 올라왔는데요. 결국 주최 측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즉시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했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특히 해당 축제가 울산시에서 예산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 기획됐다는 사실도 알려져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예산 사용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데요. 단순히 축제를 기획한 담당자만의 부족한 역사의식뿐 아니라 이를 보고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주행 중 동력 상실이 생겼을 때 30분 정도 저속 주행이 가능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다고 현대기아차가 주장했지만 EV9 사례에선 작동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EV9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국도 위를 달리다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갑자기 중립 상태로 바뀌더니 차량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계기판 사진을 보면 배터리는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A씨는 배터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주행 중 발생하는 문제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원인에 따라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정확한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기둥 16개 가운데 15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게 발견됐습니다. LH는 전국에 입주가 예정됐거나 현재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가운데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설계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실 시공을 확인했다면서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서 2달째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제조업 생산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산업생산은 관공업과 건설업이 줄었지만 금융보험과 예술, 스포츠, 여가 등 서비스업이 늘면서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5월에 이어 2달째 증가세입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3.6% 증가했지만 5월의 높은 증가세에 대한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1.1% 줄었습니다. 다만 2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보다 3.4% 늘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비중이 큰 반도체 출하가 늘면서 전달보다 6.2% 줄어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수출이 늘면서 12.3%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2달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고가 6.2%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재고율도 111.4%포인트로 하락하였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며 1.0%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0.2% 늘며 석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5월의 3.5%보다는 둔화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2달째 증가한 것은 2018년 1,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선행지수 등에서 경기가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분기 말이라는 특수 요인도 있어 더 지켜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내수 개선 흐름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여러 세금 제도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였습니다. 저출산 타개를 위해 결혼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지만 부자 감세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증여세 한도를 결혼할 때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는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 신부 각각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 합해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전국 주택평균 전세값이 2억 2천만 원, 수도권 3억 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양가 부모가 1억 5천만 원씩 3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 현재는 국세청이 증여세 2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도의 취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태어나는 시점에 했을 때 한 해에 태어난 인구가 100만 명 정도입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25만 명 정도로 사실은 4분의 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뭐 결혼이라든가 또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신혼집 마련에만 써야 하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용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꼭 신혼집 마련에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모 집에 살면서 청약주택 입주를 기다린다든지 다양한 경우가 있고 용도를 제한한다면 일일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점, 또 이 증빙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도 공제 가능합니다. 재혼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어서 올해 결혼 자금을 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올해 했지만 내년에 자금을 받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기자 설명회에서 제도를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당국자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진짜 악용하고자 마음먹고 심한 경우에 뭐 오늘 이혼하고 내일 결혼하고 오늘 이혼하고 내일 결혼하고 그건 당연히 국세청에서 조패입니다. 국세청에서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꼭 왜 새로운 사람하고만 재혼을 해야만이 부모님이 뭐 전세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뭐 이혼하고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하도록 했고요. 현실적으로 양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굳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까지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요. 현재 성인 자녀 대상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2014년 이 기준이 정해진 뒤 물가나 전셋값, 결혼 비용이 크게 올랐지만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신혼집 마련에 2억 8천만 원이 들고 다른 부대 비용도 수천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가 결혼 비용을 지원하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결혼자금 2, 3억 원까지 추적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국세청이 증여 자금을 추적해서 부과하고 자진 신고했을 때 3% 감면해 줍니다. 우리나라 증여세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상속 증여세수 비율은 0.7%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세율도 일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 돈 1억 원 정도는 결혼자금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결혼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네, 이에 대해 부자 감세 논란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있는 계층만 해당되는 혜택이어서 아닌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게 없고 좋은 일자리도 없는 계층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는데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 제도. 하지만 남성의 경우 여전히 쉽사리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금융보험업계에 종사하는 남성 직원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힘들지만 내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여전히 많습니다. 네, 신랑이 아무래도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아이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 육아를 시작한 거예요. 육아휴직 제도가 있더라도 그림의 떡, 남성은 더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못 썼죠. 좀 눈치를 주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제 인력을 쓰기에도 그런 여유가 있는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죠. 실제로 국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지난 2019년 20%대 가까이 진입한 이후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보험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전체의 3.4%로 건설업에 이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용 추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YTN이 상위 10개 증권사의 육아휴직 이용 현황을 알아봤더니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한 은행업도 살펴봤습니다. 시중은행 5곳의 남성 육아휴직자 평균 비율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여성 육아휴직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남성에게 문턱이 높은 겁니다. 지방은행까지 넓혀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 해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최근 5년 동안 남성 육아휴직자가 단 1명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배경에는 업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있을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른 업권에 비해서 여직원 수가 많고 또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 육아휴직자들이 좀 적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조직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업계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데스크를 떠나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쉬게 되는 거는 잠재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뽑아도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비워놓자니 그 손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다음 달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2만 7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는 다음 달 전국에서 2만 7,609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만 8천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5대 광역시 일반 분양은 7,400여 가구, 수도권은 6,500여 가구로 올해 들어 지방광역시 일반 분양 물량이 수도권을 웃돈 건 처음인데요. 전문가는 서울에서 시작된 분양 시장 회복 기대 심리가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성난 교사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요즘 분주합니다. 동시에 스승의 그늘에 가려져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9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92.6%, 학부모 비율은 10%도 채 안 됐습니다. 이걸 학교별로 따로 보면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가 특히 그런데 학부모 비율 보시는 것처럼 30%대까지 올라옵니다. 앞서 보신 한 자릿수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학부모들은 어떤 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마찰을 빚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교사가 숨졌던 서희초등학교에 실제로 접수된 민원입니다. 4월 26일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 갈 때 도로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민원을 넣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일주일 정도 뒤에 반대로 통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민원이 반대로 들어옵니다. 이때 신랑이 때문에 보안관은 욕설을 들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담임교사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아이 교과서가 없는데 교사가 안 준 것 같다면서 학교를 항의 방문하거나 학생 지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여러 지적합니다. 올해 들어서 교무실에 접수된 것만 11건이고 교사 개인이 받은 것까지 하면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받았다는 요청과 민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내용 보시는 대로 이른바 연필 관련 사건입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부터 모두 10차례 자신이 받은 민원을 학교와 상담했습니다. 주로 부장교사와 교감이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필 관련 사건 상담이 마지막이었는데 개인적인 번호로 전화가 와서 소름이 끼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라고 한다. 자꾸 들으니 가스라이팅 같다. 이 교사가 다른 민원으로 상담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라는 그늘에 가려졌던 걸 걷어낼 차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서울 시내 유흥주점과 호텔이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기업형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경찰은 이 주점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업주를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눈은 주점이 입점한 호텔로도 향합니다. 주점은 곧바로 연결된 호텔에서 손님이 단속을 피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호텔은 그 대가로 객실료를 받아 챙기는 일종의 공생관계가 성립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은 주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장부와 직원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알선 내역과 성매수자 명단 등 성매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주점과 호텔의 유착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시기 경찰은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유흥주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주점 역시 호텔과 붙어 있어서 서로 한 몸처럼 움직이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소 규모 등을 고려하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주점 두 곳이 알선한 성매매가 수천 건에 이를 거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점도 호텔도 성매매는 결코 없었다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문의해보시면 알겠지만 호텔하고 우리는 아예 별개고요. 우리는 새 들어와서 하는 거고 결과는 전혀 없어요. 저는 경찰들이 가지 않은 게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가져갔으니까 사찰한테 가져다 낼 거 아니에요.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이런 기업형 성매매가 널리 퍼졌을 것으로 보고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고 규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과 결탁한 성매매 알선을 의심해 올해 상반기에만 주점 4군데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리는 등 뒤를 봐준 공무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애인과 그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9시쯤 경기 군포시에 있는 다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당시 가게에 있던 피해 여성의 지인이자 손님인 60대 남성이 말리려 하자 마찬가지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의 중태에 빠지기도 했던 A씨는 사귀던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한데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무더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구가 끓고 있다고까지 진단했습니다. 폭염 대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뉴욕은 2년 뒤까지 냉방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유엔이 경고합니다. 온난화 시대를 지나 지구가 끓고 있는 시대라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온실가스 대부분을 내뿜는 주요 나라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But leaders, and particularly G20 countries responsible for 80% of global emissions, must step up for climate action and climate justice. 해마다 더위로 600여 명이 숨지는 미국은 더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위험경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불볕더위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주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Experts say extreme heat is already costing America $100 billion a year and hits our most vulnerable the hardest. 또 장기적으로는 더위를 식히고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1조 3천억 원의 보조금으로 숲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뉴욕시는 코로나처럼 유색인종이 더위로 사망할 확률이 2배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조만간 여름철 최대 실내 온도 기준을 만들고 신축 건물의 냉방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Access to cooling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By 2025, all new constructions in New York City will be required to have cooling.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중국 측과 열흘 만에 다시 화상회담을 열어 기후변화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총회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폭염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5일 코로나19 입원 건수와 응급실 방문 건수는 전주 대비 각각 10.3%, 7% 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 역시 5.8%에서 6.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재확산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폭염을 들고 사람들이 폭염을 피해 감염에 더 취약한 실내에 오래 머물고 바이러스가 시스템 에어컨을 통해 옮겨 다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니제르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대통령이 억류됐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막 싹을 틔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는 최대 위기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니제르 집권당 본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불을 지른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방화와 함께 보급품 약탈도 저질러졌습니다. Et qu'on a vu vraiment, il y avait vraiment tas de choses qui peuvent vraiment tout justifier ce coup d'État. Mais pour l'instant, quand même, on reste optimiste. 쿠데타 반대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바줌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대통령궁 앞에 모이자 경호대가 총을 쏘며 막았습니다. Prendre en otage un président sans savoir qu'est-ce qui se passe, sans raison, plutôt sans raison. 국가수호위원회란 이름의 쿠데타 세력은 대통령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운영을 중단하고 통행 금지령도 내리는 등 통제에 나섰습니다. avons décidé de mettre fin au régime que vous connaissez. Cela fait suite à la dégradation continue de la situation sécuritaire. 지난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니제르는 지금까지 5번의 군사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서아프리카의 유일한 희망이라 불렸던 바줌 대통령은 니제르 최초의 민선 대통령입니다. 아프리카 연합과 EU, UN 등은 일제히 쿠데타 기도를 비난하고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말리와 기니 등 주변국의 도미노식 군부 장악 속에서 민간 통치의 싹을 키우던 니제르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을 강타한 가운데 수도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 보트가 강풍에 전복돼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마닐라 인근 해안 도시인 비난구난 앞바다에서 운항 중이던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자 승객들이 놀라 한쪽으로 몰렸고 이것 때문에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뒤집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사고로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당시 승객 몇 명이 보트에 타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40여 명이 구조됐고 6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 중이라고 구조당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인재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남유럽의 폭염이 덮친 가운데 그리스 휴양지인 로도스 섬과 에비아 섬은 연일 산불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도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산불 증가에 대응해 소방 항공기를 대량 구입해 공중 소방 함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The situation that we see in Southern Europe shows that we are in the climate crisis. The scientists have been telling us about this, and we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튀르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 시민들은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보스포러스 해협에 뛰어듭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을 한 달 넘게 달궜던 열돔은 이제 북동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중국을 휩쓴 폭염이 기후변화에 따른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We found that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is event to happen without climate change. So climate change played a huge role on intensifying the magnitude of these events in the US and Southern Europe and also in China. 연구진은 이런 폭염이 2년에서 5년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30년간 아시아 온난화 추세가 그 직전 30년의 2배에 이르면서 수해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1년부터 30년간 아시아 평균 기온은
이전 30년보다 1.68도쯤 높아졌습니다. 지구촌을 덮친 폭염이 다시 한번 기후위기 대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I am your captain. You are my crew. And our survival is contingent upon... You think it's just luck? Live and die. I'm not leaving you.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기기 위해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맥베이 함장은 호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거부당한 채 원자폭탄 부품 수송 임무를 수행했다. 작전 수행 후 홀로 이동하던 인디애나폴리스함은 일본 잠수함의 공격을 받았다. 맥베이 함장의 지시하에 선원들이 신속히 바다로 탈출했다. 탑승자 과반수가 생존해 피해가 크지 않을 줄 알았다. 탈수와 환각 증세, 부상자의 피냄새에 몰려온 상어들까지 침몰 직후 구조 신호를 무시했던 해군들에 의해 생존자들은 800여 명에서 겨우 30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유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됐던 맥베이 함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맥베이 함장의 항해 지시가 피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 피격 직후고는 구조 신호에 미 해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맥베이 함장은 생존 동료들과 함께 무공훈장을 받았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폭발물은 도로공사 터파기를 하던 중장비 기사가 땅속 0.7m 아래에서 발견했고 인명피해 없이 군 폭발물 처리반에 인계했습니다. 천안 아산환경운동연합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나반교 인근 병천천에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국 가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인 미국 가재는 1990년대 초 미군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영산강과 만경강 유역 등에서 발견돼 왔지만 충남에서는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수영의 전략 종목으로 떠오른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이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메달에 도전합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양재훈과 이호준이 팀을 이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세계 수영선수권 남자 계영 800m 예선에서 7분 6초 82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전체 6위에 올라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선수권 2회 연속 결승 진출을 달성한 우리 대표팀은 오늘 밤 열리는 결승에서 단체전 사상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무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현재 33.2도까지 올라 있고요. 강릉은 36.2도까지 치솟는 등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 떠나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